안녕하세요. 네, 이현입니다. 이번에 2018년 대비 교정학 교재가 바른 교정학 새로 출간이 됐죠. 기존의 체제와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최근에 바뀐 법령이라든지 중요 판례 그리고 기출의 경향을 반영해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맞춰서 또 이제 새롭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또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카페는 어디 있냐면은 책에 앞에 머릿말 부분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면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카페.다음.net 커렉션 월드 해서 이제 바른 교정학 세상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니까 질문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각종 기출 자료라든지 우리 교재 뭐 정오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도 많고 또 질문 답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승진이나 특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바로 우리 교정의 개념이 뭔지부터 그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시간은 효율성을 위해서 좀 시간을 절약을 해서 자, 그러면 교정이란 말부터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교정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지만, 이걸 이제 한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한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잡을 교 바를 정. 그래서 바로 잡아서 바르게 만든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범죄자입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그래서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정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정과 관련해서는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쓴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하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죠. 국가. 특히 이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교정기관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겠죠. 네, 바로 그 대상. 객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의 품성을 바로 잡는 것. 그런데 이제 범죄자에 한하지 않고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있죠. 뭐 책에는 보통 비행소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네, 범죄자와 비행소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뭘 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재사회화하는 거죠. 바로 잡아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범죄자다라고 한다면 형을 집행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형 집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사회복귀, 건전한 사회복귀, 재사회화입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것과 그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하여 최종적으로 뭘 하자? 네, 건전한 사회복귀, 재사회화를 이루도록 하자. 이게 우리 교정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무엇이고 비행소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비행소년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범죄자를 쉽게 생각을 하는데 비행소년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소년법, 우리 소년에 관한 형사에 관한 기본 절차를 다루고 있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년법에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소년하면 19세 미만이죠. 그런데 이제 범죄의 소년, 앞에 범죄가 붙으려면 우리 형법 제9조에 의해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나이가 14살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소년이라고 하면 14세 이상, 소년이니까 19세 미만이 되겠죠. 이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범죄 소년이라고 하고, 이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하고 또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소년법에 있는 특수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행위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벌할 수 없는 아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법은 10살 이상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10살 미만의 꼬마 아이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세 이상에서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수 없다? 14세 미만이 되겠죠? 이 아이들은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형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고 형사처벌, 형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에 예를 들면 뭐 보호처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뭐 수강명령, 그 다음에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같은 경우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징역, 금고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죠. 나이가 어려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건 범죄에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나이는 최소 10세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10세 이상에서 소년이니까 19세 미만이면서 이 아이들이 뭐 무단 가출을 한다든지 밤마다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사회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당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범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관리 내지 보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쳐가지고 형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행소년 같은 경우에는 범죄소년도 있을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의 개념은 단순히 범죄자에 한하지 않고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비행소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자의 개념이 중요하겠죠. 범죄자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보는 이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내용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폭행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 그것도 범죄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형법이죠.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앞에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바로 범죄죠. 네. 그 다음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바로 형벌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법의 개념인데 제목 자체가 형법인 것도 있지만 제목은 형법은 아니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다루고 있는 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적국에 대한 이적행위, 찬양, 고무행위 등을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이적행위가 범죄고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또 다뤄져 있으니까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국가보안법도 넓은 의미의 형법의 일종.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법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고용을 하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행정법규도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다면 넓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형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처음에 개입을 하죠? 경찰, 그죠? 그 다음 단계로 검찰, 그리고 법원. 이런 사법기관이 관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범죄자냐 아니냐를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게 바로 행위 이후에 수사와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수사 재판을 다루고 있는 법이 뭡니까? 자,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이에요. 줄여서 형소법.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 범죄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뭐 절도를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판결이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정이 됐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을 감당할, 바로 형을 집행할 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는 형 집행이 되겠죠. 형 집행하는 절차는 어디서 다루죠? 바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대표적인 법, 형집행법입니다. 이건 줄여서 이야기한 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법 제목이 되게 길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2008년 이전에는 행형법이었어요, 이름이. 행형법이란 말은 형을 집행하는 법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그 전에도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었는데 단순히 형 집행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다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복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처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목표인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데는 처우가 관념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내용도 자세히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단순히 행형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적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형 집행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중요시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 제목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이고요.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우리 파트가 바로 이게 되겠죠. 형집행법. 그래서 이 파트가 우리에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수많은 법령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의 출제 경향과 관련된 얘기를 이 사이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죠.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공채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정학 파트와 형사정책 파트가 있죠. 이게 승진이라든지 특채 시험에서는 이제 형사정책이 빠지지만 어쨌든 공채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교정학 파트가 약 한 65% 정도 출제가 되고요. 형사정책 파트는 한 35% 정도 이렇게 출제 비중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정학이나 형사정책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이론과 법령을 구분한다면 법령에서 압도적인 출제 비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형집행법이고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법령에서 약 한 70에서 85%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 출제 비중은 매우 낮죠. 한 15에서 30% 정도가 출제 비중, 평균적인 출제 비중. 해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우리가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집행법뿐만 아니고 수많은 법령이 있고요. 형사정책 파트로 가보면 형법이라든지 또는 뭐 피해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 다음에 또 뭐 소년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령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 비중이 있고요. 형집행법에서는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 한 해 20문제라고 한다면 한 6문제 이상부터 시작해서 10문제 넘게 출제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의 구조를 한번 또 간단히 보면 법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죠. 그리고 일정한 사항을 법에 다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집행법 같은 경우도 형집행법의 모든 수용자에 관한 형이나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다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세세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대통령령이고 부령입니다. 우리의 관할 부서는 법무부죠. 그래서 법무부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합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도 하고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더 자세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임이 돼서 전체 세 가지가 묶여서 완벽한 법령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은 133개조고 형집행법 같은 경우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153개, 부령은 272개, 상당히 많죠? 몇백 개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뭐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거를 또 어떤 게 논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법률 내용은 거의 대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법의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발췌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 부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달리한다. 그 대신 형집행법에 한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기타 법령은 법률만 위주로 봐도 충분합니다. 이게 출제 범위와 관련된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던 게 범죄자죠. 범죄자가 어떤 개념이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범죄의 개념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 시험에서도 범죄가 뭔지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범죄는 크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이라고 하는 건 법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법의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이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게 바로 형법이고 그래서 이게 형법에 규정된 그것이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형법 250조 1항의 살인죄라든지 뭐 형법에 있는 절도죄, 성괴죄 다 법이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형식을 안 따져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여부와 법 규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해로운 행위 이렇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는 아주 많겠죠. 길거리에 가다가 큰 소리로 떠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든지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뭐 위층 아래층 시비가 많잖아요. 위층에서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밑에 층을 좀 괴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각종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각종 유해 행위를 묶어서 사회적 유해 행위라고 하고 이걸 넓게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층 아래층 좀 소란시켰다고 이게 범죄냐? 그죠? 우리 상식적 관념에서는 조금 안 맞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유해 행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정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넓은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국가가 이것만큼은 뭐 살인, 절도, 강도, 뭐 강간 이런 행위는 방치할 수는 없다. 법에 규정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일부를 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요거만큼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죠. 이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것이 범죄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유의한 각종 행위를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한다. 그렇다면 범죄가 무엇인지를 법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그럼 판사들이 이 사람이 법에 규정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해당이 된다면 형사처벌, 그 규정,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한다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중 어떤 형벌을 청구를 부과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범죄의 개념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뭐 판사의 감각에 의해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느냐. 범죄하면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래서 범죄의 3단계 범죄론 체계라고 합니다. 뭐 예전 이론 중에는 뭐 2단계 범죄론 체계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일반화된 것은 이 세 가지 3단계 범죄론 체계를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가 성립한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범죄가 성립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아예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범죄다. 일단 이걸 먼저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요. 구성 요건 해당성이 뭘까? 이 말이 조금 표현이 어색하죠. 구성 요건 해당성.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앞에 이 범죄라는 수식어를 넣으면 쉽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그걸 줄임말이에요.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 적혀 있죠? 바로 이 형법에 적혀 있죠. 형법에 살인죄를 또 얘기를 들면 250조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면 그 범죄다라고 적혀 있는 법 규정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걸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을 밀쳐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위법성의 문제를 또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건 법에 위반되는 성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위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하겠죠. 왜? 위법한 걸 모아가지고 형사처벌하려고 구성 요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입니다. 위법성이 조각, 표현이 조금 어렵죠? 이게 일본식, 우리가 예전에 해방된 이후에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형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막 겨우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면서 제대로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법은 필요하고 해가지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 내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형법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본식 표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했는데
간혹 예외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당 방위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정당 방위 외에도 뭐 긴급 피난이라든지 피해자의 승낙, 정당 행위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우리 형법에 규정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정당 방위를 보면 정당 방위라는 게 뭐죠? 대표적인 사례. 아까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을 밀쳐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게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밀친 이유가 그냥 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이 그렇게 했다면 이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을이 먼저 도발을 한 거예요. 을이 먼저 갑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볐어요. 갑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밀치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의 이런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됐고 구속요건에 해당이 됐다. 뭐 죽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걸 위법하다고 우리 사회적 관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정당방위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위법성이 탈락하는 사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 그러면 위법한 걸로 평가가 되죠. 원칙적으로 위법하니까. 마지막으로 책임을 따져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의사 결정하고 사리 분별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 스스로의 자기 책임 하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뭐 사람을 죽였거나 다치게 했거나 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데 아주 만취돼 가지고 제정신이 전혀 아니었다. 아니면 고도의 정신병으로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에 옮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책임성을 탈락시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자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있죠. 예를 들어 14세 미만이다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 전혀 스스로 사리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책임이 아예 탈락을 하는 거고요. 심신미약자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거예요. 완전 정상인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심신에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일반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감경, 형을 줄이자 이런 규정이 형법에 있습니다. 이게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책임 능력이 약하지만 있는 사람이죠. 여기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14세 미만. 예를 들어서 11살 먹은 꼬마애가 학교 계단에서 친구를 밀쳤어요. 친구를 다치게 할 의사로 11살 먹은 애가 계단에서 밀쳐가지고 친구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다리가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릴 의사로 밀었는데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위법합니다. 그런데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14세 미만은 너무 어려서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걸로 아예 법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책임이 탈락하니까 결국 11살 먹은 애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성립하는데 책임이 탈락하니까 이 아이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면적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요건에 따라서 뭐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 공소제기를 하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약간 문제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친고죄다.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형법상 모욕죄 같은 게 친고죄입니다. 상당히 좀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벼운 범죄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지만 공소 제기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겠죠.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나 저 사람 처벌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냥 합의해서 끝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때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소추 조건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추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 그죠?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안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살인죄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했다면 검사는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친족 상도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좀 어색하죠? 친족끼리 상호 도둑질하는 사례, 뭐 풀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시계를 훔쳤다. 네. 아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애예요. 근데 용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 시계를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용돈에 쓰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절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걸 처벌하는 게 적합할 것이냐. 우리의 어떤 건전한 상식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감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거는 처벌하는데 지나치다. 처벌할 수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당이 되면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범죄가 다 구성 요건에 해당 위법 책임을 갖춰서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마저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공소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사 재판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이 되면 드디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징역, 금고, 사형 뭐 이런 게 선고가 됐다 하면 바로 이 교도관한테 바로 교도소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형을 집행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범죄와 관련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정이 무엇이냐, 그리고 범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형벌입니다. 형벌. 앞으로 형벌이나 보완처분이라는 걸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간단히. 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서 그죠? 그 효과로서 규정된 내용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형법 제 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요거는 41조 1항인가요? 아직 기억이 불명확한데. 자, 형벌의 종류는 사형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형벌이죠. 사람의 목숨을 끊는. 두 번째로는 징역이 있고, 그 다음이 금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제도.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벌구과물입니다.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형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어떤 성질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없애는 거죠. 네, 이걸 생명형이라고 부릅니다.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징역이라고 한다면 노역에 종사해야 되고, 금고는 노역은 빼고 교도소에 수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과 금고는 기본적으로 기간 요건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단지 작업을 하는 게 징역이고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안 하는 게 금고다.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 규정이고요. 물론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작업 의무는 없고, 교도소장님 너무 따분합니다. 저도 작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교도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징역은 작업 의무가 있고 금고는 작업 의무가 없다. 둘 다 어떻죠? 사람의 교도소 내에 신체를 격리구금, 사람을 격리구금하는 거니까 자유를 제약한다. 그래서 요거는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유형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구류. 구류도 자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간에서만 차이가 나요. 구류도 금고처럼 작업 의무는 없는 건 동일한데, 자, 기간은 징역금고의 기간을 보면 1월, 최소 한 달부터 최대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경합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유기징역으로 된다면 최대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다라고 판사가 생각이 들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데 순서가 징역이 위에 있고 금고가 밑에 있죠. 어떤 개념일까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징역이 더 중하다.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그러면 무기금고보다는 무기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로 해석을 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징역은 징역 20년이고 금고는 무기금고다 그러면 기간이 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무기금고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류는 가장 짧은 기간. 요거는 1일, 하루부터 30일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돼버리면 여기죠. 그러면 금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일부터 30일 미만을 구류라고 합니다. 요거 세 가지를 자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격제도.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법인의 이사, 감사가 되는 자격,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건데, 상실은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고, 그죠? 영원히 박탈됐다가도 다시 자격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복권제도. 예를 들면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자격 상실이 되었다가 나중에 복권이 돼가지고 자격이 회복이 돼서 또 선거에도 출마하고 대통령까지 됐죠. 이런 의미고요. 자격 정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명예형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 자유, 명예형 있고 한 가지가 이제 빠져 있죠. 남은 것들입니다. 남은 것들은 재산과 관련된 거. 벌금형, 과료, 몰수 다 일정한 금전적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묶어서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벌금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만 원 이상. 상한은 없어요. 상한은 없고 5만 원 이상의 재산의 납부를 요하는 것. 이게 벌금형이고, 감경할 때는 5만 원 미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원칙 5만 원 이상. 과료는 액수가 적은 거예요.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이니까 이거 상대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5만 원 미만이 되겠죠. 최소는 2천 원입니다. 그래서 2천 원부터 5만 원 미만, 이게 바로 과료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어떤 거죠? 범죄와 관련해서 생긴 어떤 재산, 받은 뇌물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했다. 근데 자기 개인 집에 있는 칼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에서 칼을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럼 이 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뇌물죄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다 그러면 그냥 혼자 그걸 다 먹게 하면 안 되겠죠. 받아 먹게 하면.
뱉어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몰수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필요적 몰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뱉어내야 돼요. 그 대신 강도가 들은 칼 같은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몰수가 될 수도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몰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다. 이건 반드시 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몰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형부터 몰수까지 9가지 형벌이 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다른 무엇과 형벌이냐 아니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9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좀 유의하실 부분을 든다면, 몰수와 상대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관련성이 있는 건데, 추징이라는 말이 우리 형법에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9가지 중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형벌은 아니에요. 그냥 사법처분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징이 뭐죠? 몰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지금 1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어요. 100만 원 받은 뇌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 사건이 배가 잡혀가지고 그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물건을 그냥 뺏으면 되죠. 100만 원을. 그런데 100만 원을 술 먹고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그 받은 그 뇌물 그 자체는 어딘가 없어져가지고 찾을 길이 없죠. 그럼 최소한 100만 원어치 받아가지고 술을 먹었으니까 100만 원은 돌려내게, 그죠? 내뱉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추징입니다. 그 뇌물 받은 그 돈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몰수의 취지를 관찰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형벌 9가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사법처분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두 개를 나열해 놓고 다음 중 형벌이 아닌 것은 하면 추징을 골라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료와 좀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거, 과태료라는 게 있죠. 과료는 9가지 형벌의 하나니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과태료는 뭐죠?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주차 위반이라든지 뭐 하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주차 위반 딱지 떼고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거 하죠. 부과기관이 어디예요? 이건 행정기관이 되겠죠. 이거는 과료는 법원이 되겠고, 일단 부과기관이 틀려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형사처벌이고 정과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쪽은 아무 상관없어요. 금전적 납부만 함으로써 아무런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요. 행정질서를 위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그 대신 이건 형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교할 줄 아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좀 자주 언급이 되겠는데 보안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보안처분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기 옆에다 다시 적을게요. 형벌이 무엇이냐, 보안처분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형벌의 종류는 여기 나열돼 있었고, 형벌의 개념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고요. 보안처분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입니다.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 자,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2015년 1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을 2015년 1월 1일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를 수사나 재판을 과정을 거쳐서 다 밝혀낸 다음에 처벌 여부를 결정을 하죠. 과거의 일정한 시점에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형사 제재. 그리고 보안처분은 과거에 뭘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장래에 다시 장래에 사고를 칠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뉘우치고 뭐 어떻고 이런 심리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향후에 일정한 사고를 칠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그게 없다면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또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우리 법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1997년 1월 1일부터 형법에 보안처분,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보안처분이 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1995년 뭐 1월 1일 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돼서 1997년 1월 1일 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보안처분이 실시가 됐어요. 이게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95년 1월 1일 날 사고 친 사람에게 97년 1월 1일에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이 된 사건인데 우리 죄형 법정주의의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서 아시죠? 소급하여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소급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95년 1월 1일 날 행위를 했는데 97년에 어떤 처벌 규정이 중하게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때 95년도에는 뭐 사람을 죽이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가상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97년 1월 1일 날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5년이 10년으로 늘었으니까 더 중하게 바뀌었죠. 이거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의 행위를 이 사람 죄질이 나쁘니까 법 규정을 바꿔가지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자의 자의에 그죠? 의해서 권력이 남용이 돼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급처벌 금지라는 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형사상태의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처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판사들이 고민을 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안처분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인 보안처분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벌에 한해서 소급처벌 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중하게 개정이 됐다면 그거는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보안처분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적용이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죠. 97년 1월 1일 날 형벌이 생긴 게 아니라 뭐가 생겼죠? 보안처분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안처분이 형벌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래 위험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형벌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법익 침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다루지만 이거는 재판 진행 중인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장래 위험성이 있냐 없냐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에도 제가 곁들여 설명을 드렸는데 형벌과 보안처분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죠.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형벌에 적혀 있는 건 빼야 되겠죠. 여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도 보안처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죄자들에게 하는 뭐 전자감시제도라든지 치료감호제도라든지 또는 아까 소년법의 보호처분 간단히 얘기했죠. 보호처분 중에 예를 들어서 소년원 송치다 이런 것도 다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이건 형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재판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형벌을 받지만 검사가 소년부 단독 판사한테 보내가지고 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소년은 송치라고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죠. 이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